고민부터 하면 돈을 못 벌어요. 앞으로도 못 벌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벌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꼭 따져보시라. 투자 나침반 3월부터 시작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게 우리나라의 장기 투자, 분산 투자가 정착되고 그걸로 성공한 성공 체험이 일반인에게 보급이 돼야지 투자 문화가 정착이 되고 저축 투자 상품에 금융자산이 많이 올 수 있게 된다. 이제 제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부동산에 편중된 특히 노인분들은 퇴직한 분들은 8, 90%가 부동산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요. 일본하고 비교하면요. 가구장 순자산이 우리가 많아요. 한국은행에서 재작년에 발표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 가구장 순자산이 62만 달러래요. 네. 8억이 넘어요. 일본은요 52만 달러예요. 여기 보시면요. 가구장 순자산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했는데 구매력 평가 환율, 네. 물가를 감안한 구매력 평가 환율 기준으로 순자산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가 62만 달러, 일본이 52만 달러예요. 오. 일본이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죠. 일찍 선진국 된 나라죠. 네. 연금도 몇십 년 일찍 도입했죠. 우리가 일본보다 부자예요. 저게 그리고 부동산 때문인 건가요? 혹시 일본은 그 가족 수가 많아서 그런가? 1인당으로 계산해 봤어요. 네.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26만 달러, 일본은 22만 달러. 오. 그래도 우리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놀랍네요. 다들 놀라신데 네.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부자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계 자산을 분해를 해보면요. 우리는 부동산이 아까 말했죠. 76%가 네. 부동산이에요. 미국은 32%, 일본은 37%. 그러니까 반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재산이 꼴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예, 예. 자, 그러면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부동산이 계속 오르면 상관없겠죠. 네. 나라는 미쳐버리겠지만. 근데 혹시라도 일본에서 경험한 것처럼 인구가 줄고 젊은 사람 줄어들고 네.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일본과 같은 장기 집값 하락 현상이 우리나라에 나타나면 네. 부동산밖에 없는 8, 90% 부동산이면 네.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그러게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얼마나 비싼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남한 땅 넓이가요. 10만 평방킬로미터예요. 네. 일본 땅 넓이가 38만 평방킬로미터예요. 네. 우리 남한 땅 네. 넓이는 일본 네. 땅 넓이의 약 4분의 1이에요. 네. 근데요. 제가 재작년에 이 토지 시가총액 같은 거는 금방 발표가 안 되니까 네. 그 우리나라 땅을 다 팔았다고 가자면 주식 시가총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토지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어요. 오. 다 파는 거. 네. 그게 얼마냐면 2023년의 기준으로 볼 때 1경 2098조예요. 네. 그런데 그때 일본의 우리보다 4배 땅이 넓은 일본의 토지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여기 보세요. 1경 1593조. 우리보다 더 적네요. 우리보다 적어요. 땅은 4배인데. 예, 땅은 네. 4배인데. 그때 eng화값이 약세였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연말 거로 비교해 보니까 일본이 조금 더 늘어나가지고 환율이 그때 일본이 네, eng화가 네. 조금 강세가 됐으니까. 봤더니 얼마냐면 1경 2,900조가 됐더라고요. 네. 무려 좀 많아졌어요. 네. 네. 근데 요즘 다시 또 일본 eng화가 또 약세가 되고 우리가 네. 강세거든요. 지금으로 보면은요. 비슷비슷해질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토지 시가총액은 환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 같다고 보면 돼요. 네.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네. 땅값은 같으니까 4분의 4잖아요. 네. 그 말은 우리나라 평균 땅값이 일본 평균 땅값의 4배 비싸다는 얘기예요. 일본도 과거에는 땅값이 비쌌잖아요. 그런데요. 네. 그 말 저한테 질문 네. 잘하셨는데 근데요. 제가 1980년대 후반에 일본이 부동산 버블로 난리 났을 때 네. 일본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네. 그때 현장에서 제가 봤어요. 그때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때 일본 땅을 다 팔면 우리 남한 땅 다 판 돈의 15배라고 그랬어요. 불과 30년 전인데요. 그렇죠. 그때는 우리나라 땅값이 오르지 않았을 때니까 네, 많이.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의 부동산 버블일 때 1980년대 후반 네. 그때는 우리나라 땅값이 일본 땅값의 15분의 1이었는데 네. 토지 시가총액이 지금은 같으니까 네. 15분의 15다. 네. 그 말은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집값 땅값은 왕창 떨어지고 우리나라 집값 땅값은 왕창 올랐다는 얘기. 일본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에 네. 택지, 집 짓는 땅. 네. 그게요. 1982년을 100으로 볼 때 9년 동안에 3배 올랐다가 네. 20년 동안에 3분의 1로 떨어져서 옆으로 기다가 요즘 약간 오른대요. 그렇게 장기 하락을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네.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사놓으면 되는 거지. 아. 일본의 보통 사람이요. 내가 집이 없다. 네. 근데 금융자산이 몇 억 있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아, 집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잖아. 네. 에이, 집은 빌려 살고 이거 딴 데 투자할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무조건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빌려준다면, 빌려갖고. 아버지가 빌려준다면 영끌 눈 감고 집 사잖아요. 우리나라는 집 사는 돈을 빌려주는 게 지금 엄청난 특혜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지금. 일본에서는요, 마음대로 빌려가세요. 음. 그래서 사세요. 안 사. 왜 그럴까? 네.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 일본도요, 1980년대 후반에 그 부동산 버블이 였을 때는 우리나라 똑같았어요. 근데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일본이 수출이 잘 되니까요. 네. 미국, 유럽 선진국이 일본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일본의 앵화값을 2배로 올려버렸어요. 우리 원화가 2배로 올라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수출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일본 정부가 금리를 절반으로 떨어뜨렸어요. 돈을 왕창 풀었어요. 우리 코로나 때 금리 1% 떨어져 돈 왕창 풀어. 그렇죠. 난리 유동성이. 났었죠, 부동산. 네. 마찬가지 일본에서도 기업에서는 땅 산다고 난리고 개인들은 지금 집 못 산다고 큰일 난다고 집 못 사면 큰일 난다고 난리고 난리 났었어요. 기본적으로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네.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국가나 해양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라고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한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신분의 상징이고. 네, 네. 일본도 그랬어요. 네. 근데 집값 땅값은 떨어져. 경제는 어려워져. 젊은 애들은 줄고 노인만 남아. 그러니까 바뀌더라고요. 에이,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뭐. 네. 이렇게 바뀌어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에 지금 너무 몰빵되어 있는 네. 부동산이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요. 음. 아, 저 사람은 증권회사에서 온 모양이구나. 주식 사라고 꼬시려는구나.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네. 당장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네, 네.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니까. 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볼 때 우리가 고령화가 일본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네. 20년에서 30년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네. 인구도 줄고 노인만 남고 네. 경제도 어려워지고 그거 뭐 방법이 없어요. 네.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일본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게 문제는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네. 알 수가 없지만 네. 그런 벼락이 떨어지면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노후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금융자산을 늘려야 되는데 금융자산을 늘리려면 예금에서는 안 늘려야 되잖아요. 투자상품을 해야 돼요. 주로 주식으로 해야 돼요. 네. 근데 주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축과 투자에 저축상품과 투자상품 그다음에 리스크 네. RISK 이 리스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고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리스크라는 말이 예. 불확실성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운용의 과제는 뭐냐면 실물 자산 그러니까 대부분 부동산이잖아요. 네. 부동산의 비율을 적어도 반반 정도로 줄이고 음. 그다음에 이제 금융자산을 늘려가야 되는데 금융자산을 예금이나 현금으로 해서는 대책이 없잖아요. 네. 아. 근데 50대가 되면요. 퇴직을 앞두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40대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84로잖아요. 더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50대 초반이야. 네, 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퇴직을 앞두고 나서 어떻게 될까 생각해야 되니까 뭐냐면 첫째 해야 될 일이 가계자산의 구조 조정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50대 가계자산이 어떻게 돼 있느냐. 네.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요. 50대예요. 50대니까 퇴직 직전이에요. 근데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50대 가구의 가구당 순자산이 네. 6억 6천이에요. 가구당 순자산. 근데 네. 가계부채율이 많잖아요. 1억 1천이에요. 부채가 1억 천. 네. 빼면 5억 5천만 원. 이게 순자산 자기 자본이에요. 네. 언제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5억 5천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네. 근데 문제는 5억 5천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6천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9천 남잖아요. 9천밖에 안 남네요. 9천 가지고 어떻게 30년 40년 삽니까? 그러니까 그거 갖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어. 네. 나는 그 자금이 지금 여기 들어왔을까 봐서 그게 겁나요. 아니면 코인 투자한다고 또 난리잖아요. 이제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돼요. 네. 근데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에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에 근무할 때 알던 친구가 도쿄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은 집에다가 돈 처벌하지 않거든요. 네.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요. 1억 2천만 원 샀. 그게 쫙 올라가지고 네. 일본 집값이 제일 비쌀 때 피크일 때가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버블. 네. 피크일 때요. 네.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3배가 뛰었네요. 네. 네. 28평짜리. 네.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네. 제가 가끔 전화해서 물어봐요. 작년 연말에 물어봤어요. 네. 너희 집 지금 얼마냐? 한화로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 팔릴지 말지래요. 3천만 원이요? 그래요. 팔아봤자 1년 생활비 안 돼요. 근데 그 사람 아무렇지도 않아. 왜? 애들은 집 있고 나는 빚도 없는데 네. 뭐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뭐. 그 사람들은 집이요. 노후 대비가 아니에요. 할 수가 없다고. 뭐냐면 생각하구나. 월부로 집을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서 월부 다 갚고 퇴직하면 성공한 거예요. 그럼 그냥
3천만 원, 4천만 원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우리는 지금 8, 90%가 집인데 네.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지금요. 그 집이 노후에 도움이 되냐? 예를 들어서요. 일본 동경에 가면 신도시, 우리말로 하면 분당, 일산. 80년대까지만 해도 흥청흥청한 신도시거든요. 저녁에 가보면 불안도는 아파트가 많아. 비어있어가지고. 일본의 빈집이요. 2018년에 849만 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요. 재작년에 900만 채로 늘었대요. 10년 후가 되면요. 일본 집 3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맞아요. 작년 여름이구나. 네. 국내 주요 일간 네. 신문에 빈집 특집이 나왔는데 네. 보니까요. 우리나라도 2023년 현재로 빈집이 153만 채가 있어요. 미분양 아파트 포함해가지고. 시골에 농가주택 비어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이 생겨요. 도청에 있던 자리가 도청에 딴 데로 옮겨가 버리면 빈집이 생겨요. 네. 요즘은요. 지방도시도 외곽에 신도시가 생겨요. 네. 인구가 주는데. 뭐 구도심에 있던 젊은 애들이 글로 이사 가서 구도심에는 노인들만 남아있다가 돌아가시면 비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153만 채가 네. 비어있어요. 한쪽에서는 집이 없다고 공급해달라고 난리고. 그러니까 지금 네. 저는 집이 노후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50대 이후에는 그 9천만 원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으니 가계 자산을 구조조정을 그래서 저는 해야 뭐냐면 된다. 네. 가계자산을 구조정해야 되는데 첫째가 쓸데없는 거 팔아서 빨리 빚을 갚아라. 네. 1억 1천만 원 빚 있잖아요. 네. 네. 빚을 안고 퇴직하면 괴롭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가계자산 중에서 퇴직할 무렵쯤 되면 부동산 금융자산 비중이 반반 정도로 되도록 집을 줄이든지 뭐 어떻게든지 해라.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나는 5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데 그거 뭐 아파트를 반쪽 쪼갤 수도 없고 어떻게 50대 50으로 만듭니까? 네. 그런 분은요. 그거 맡기고 주택연금 받으면 돼. 그럼 한 달에 65세부터 120만 원씩 받아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남은 거는 자식한테 주고 네. 모자라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세상 떠날 때 주기로 약속하고 파는 거니까 네. 구조조정이 된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 빚 줄이는 거. 네. 그다음에 주택연금 가입해서라도 비중을 비중을 줄여라. 반반씩. 네, 반반 네, 줄여라. 네, 네.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리스크가 따르더라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상품을 넣어야지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가계금융자산과 미국의 가계금융자산을 비교해 보면 미국은 가계금융자산의 70%가 리스크가 따르더라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상품에 들어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40%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60%는 이 뭡니까? 예적금. 저축 상품, 네, 네. 책임져주는 상품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책임져주는 저축 상품에 대부분 들어가 있는 것을 뭐 미국까지는 못 가더라도 투자 상품의 비중을 높여야 된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투자 상품은 높이는 건 좋은데 잘못하다 원금도 깨먹으면 그나마 있는 것도 박살나니까 네. 그 리스크가라는 말이 뭔가 어떻게 그거를 대비해야 되는가를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해요. 네. 언론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리스크와 위험은 달라요. 위험의 뜻은 뭐냐면 정확한 뜻은 데인저예요.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네. 홍수 나서 죽을 위험, 폭탄 터져 죽을 위험. 네. 그게 위험이고요. 리스크의 뜻은 뭐냐? 불확실성이에요. 네.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거. 근데 위험은 그렇죠. 잘못되는 것만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잘 될 수 있는 것이 절반인데 절반만 번역한 거예요. 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안전빵이라는 게 있었어요. 은행에 갔다 예금만 해도 책임져 주면서 금리가 10몇 % 오랫동안 그랬잖아요. 네. 그때는 예금 안 해도 돼요. 저축 적금만 안 해도 돼요. 투자 안 해도 되고 예, 적금만 예, 해도 예, 되는 예. 시대였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근데 또 직업도요. 뭔가 대기업이라든지 국영기업 뭐 이런 데 취직하면 평생 보장됐잖아요. 근데 요즘은 직업도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해외 사례를 보니까 아니에요. 국민들이 화가 나면 행정개혁 압력이 들어와요. 민간기업에서 독사처럼 구조조정하던 전문가 불러가지고 행정개혁 위원장을 시켜요. 그 사람이 칼 휘둘러요. 네. 선생님이 안전하다고요?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선생을 해요? 재작년인가 제가 한번 조사해 봤더니 서울교대 졸업자가 뭐 300 몇십 명인데 1차 발령받은 게 120명이더라고요. 애들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기업도요. 옛날에는 대기업은 멀쩡한 데 하잖아요. 멀쩡한 회사가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 아니에요. 왜?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안전한 건 없어요 이제. 근데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오.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는 데서 리스크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우리 애들도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근데 어머니들은 위험한 데 가지 마, 위험한 데 가지 마 그러잖아요. 맞아요. 공무원의 선생님의 위험으로 얘기하고 있다. 아니고 이제 우리 세상만사가 안전한 건 없다고 생각하고 다 불확실하다. 네. 그렇지만 리스크 관리를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인생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예요. 결혼에도 리스크가 있어요. 왜 요즘 이혼이 늘어났냐면요.
직업의 안정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큰 이유예요. 네. 여건이 신약되고 정은 이게 있지만은 그러면 기업의 안정성이 안 돼 있으면요. 그걸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안전한 회사인 줄 알고 했는데 없어져가지고 회사 잘렸다? 그러면 거기서 살아나가는 방법을 부부가 같이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그냥 싸우다가 이혼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사에 인생 경험도 하고 그다음에 책도 읽어보고 하면서 인생 전체에 따르는 리스크에 대해서 방어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건 주식 투자만 하나 얘기를 든다면 장기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방어하는 거다.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장기 분산 투자를 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S&P 지수나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걸 네.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는 늘 이 부침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해도 이건 안 된다. 근데 예. 장기적으로 과연 했느냐 하는 것도 이번에 성공한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한 사람들이에요. 네. 너무 그게 음. 극소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는 사람이. 네. 다들요. 우리나라는 어떡하냐. 아까 저 코로나 사태 때 3,400이 피크였는데 2,900에서 3,300 사이에 한 65%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전 국면 규정만 다 똑같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타이에 의해서 장기 투자로 들어가요. 네. 비자발적 예, 장기 예, 투자. 예, 예. 그러다가 이제 기다리다 안 되는 거라고 팔아버리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 물리적으로 불량 주식을 100년 갖고 있어야 네.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불량 주식을 그냥 유동성에 의해서. 네. 그냥 샀을 뿐인데 네. 그게 우량 주식도 아닌데 네. 잘못 산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투자가들이 투자를 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던 게 5,000원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요.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그러면 그 미련 없이 손절매를 해요. 그러니까 우량 주식이라는 확신이 있고 공부를 해서 알고 있을 때 그게 2년, 3년까지 끄는 거지. 기다리는 거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어떤 주식이냐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맞아요. 물리적으로 한 1년, 2년 참았다가 에이씨 하고 딱 던지면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이 그러니까 떨어져. 진실로 장기 투자를 안 한 거고 분산 투자를 안 한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네. 듣고 그렇죠. 샀다가 그 좋은 종목이래. 네. 그렇게 해서 산 거죠. 떨어지면 그제서야 이건 무슨 저는 기업이야? 얼마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엔비디아를 알고 있는가?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래서 솔직히 저는요. 개별 종목에는 안 해요. 아, 그러면 알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대부분의 투자가들은요. 펀드로 투자를 해요. 그렇죠. 근데 ETF. 우량 펀드를 네. 고르는 노력을 해야 돼요. 우량 펀드를 고르는 노력을.